남한산성의 눈물과 조총의 허상. 미완의 보루 남한산성의 비명 1626년 가을. 석공 김석현의 불안한 발걸음. 1626년 가을, 남한산성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축성공사의 핵심 실무자였던 석공 김석현은 완공을 앞둔 성벽 위를 걷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성벽이 철옹성이 아닌 모래성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동문 성벽으로 향했다. 여장성각휘, 성벽 위에 낮게 쌓은 담의 높이를 직접 측정하던 김석현은 탄식을 내뱉었다. 겨우 내척약 120cm. 이것이 정녕 우리 병사들을 지켜줄 담장이란 말인가. 성인 남성이 몸을 조금만 세워도 상체가 고스란히 적의 화살과 탄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높이였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조정에서 깎아버린 두 척의 높이는 장차 전쟁터에서 수천 병사의 목숨값과 맞바뀌게 될 치명적인 구멍이었다. 적에게 내준 눈과 귀, 한봉과 벌봉. 김석현은 비통한 심정으로 성 밖의 봉우리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한봉과 벌봉에 머물렀다. 이 두 곳은 남한산성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는 요충지였다. 김석현은 숨을 헐떡이며 한봉 정상에 올라섰다. 그곳에서 성벽을 내려다보자 그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했다. 낮은 여장 너머로 동문 안쪽의 군사이동 경로와 병사들의 대기 장소가 손바닥 보듯 훤히 들여다보였다. 적이 이곳에 조총수를 배치한다면 동문의 우리 병사들은 화살 한 번 날려보지 못하고 몰살당할 것이다. 그는 다시 벌봉으로 향했다. 벌봉은 더 참혹했다. 해발 515척의 이 고지는 남한산성 내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관측소였다. 행궁의 위치, 식수원인 우물, 군사집결지가 한눈에 들어왔다. 원래 김석현과 이서의 계획은 이 두 봉우리를 아우르는 봉암성 외성을 쌓는 것이었으나 조정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묵살했다. 이 성은 요새가 아니다. 적에게 우리 목을 내미는 거대한 함정일 뿐이다. 인조의 안일함과 이서의 침묵. 11월 마침내 거행된 완공식. 인조는 위풍당당하게 솟은 성벽을 보며 만족해했다. 이 대감, 이제 이 성이 있으면 오랑캐가 쳐들어와도 걱정 없겠소? 총융사 이서는 김석현의 경고를 떠올렸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미완의 요새를 보고했다가는 자신의 무능을 자인하는 꼴이 될까 두려웠던 그는 눈을 질끈 감고 거짓을 고했다. 예, 전하. 충분하옵니다. 인조는 가파르다는 핑계로 한봉과 벌봉에 오르지 않았다. 적의 시선으로 성을 바라보지 못한 왕은 그저 보이는 성벽의 웅장함에 취해 다가올 파국을 예감하지 못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김석현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전쟁이 나면 절대 이 성 근처로 오지 마시오. 이곳은 죽음의 덫이 될 것이오. 무기만 믿다 다친 조총에 가려진 민낯. 정묘호란의 교훈을 잊은 기병에 맞설 화기를 모른다. 1627년 정묘호란 당시 후금의 기병대에 참패한 조선은 새로운 대책을 강구했다. 기병을 기르는 데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했기에 조정은 비교적 저렴하고 빠르게 보급할 수 있는 조총에 주목했다. 조총이야말로 오랑캐의 기병을 잡을 보검이다. 라는 낙관론이 조정을 지배했다. 대장장이 김철수 김석현의 동생은 밤낮 없이 조총을 두드렸다. 하지만 숙련된 기술자의 부족과 조잡한 재료 탓에 생산된 조총의 품질은 조악하기 그지없었다. 1630년대 중반 조선은 이만정의 조총을 보유했다고 선전했지만 실제 전쟁터에서 터지지 않을 총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박철수의 절망 화약 없는 사격훈련. 하급 무관 박철수는 포수들을 가르치며 매일 절망을 맛보았다. 조총은 장전부터 격발까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훈련장에는 가장 중요한 화약이 없었다. 박교관, 화약이 비싸니 오늘은 총 쏘는 신용만 하시오. 실탄 사격 경험이 전무한 병사들이 실전에서 적의 기병을 마칠 수 있을 리 만무했다. 조총은 1분 내외의 긴 장전 시간, 습기에 약한 화승, 겨울철 결빙 문제 등 치명적인 단점이 산적해 있었으나
조정은 조총 2만 정이라는 숫자, 노름에 빠져 기병양성이나 전술 개발을 등한시했다. 박철수는 술자리에서 김석현에게 한탄했다. 형님, 성도 미완성이고 총도 무용지물입니다. 우린 망하는 걸까요? 김석현은 대답 대신 빈잔을 채웠다. 두 사람의 침묵은 1636년의 참극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정묘호란의 상처도 무시된 경고등. 1627년 1월 7일 만에 무너진 평양. 1627년 1월 후금의 3만 대군은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넜다. 조선의 정보망은 마비되어 있었고 후금군이 평양에 도착하기까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평양 감사는 항전을 결심했으나 후금의 기병과 홍위포 대포 앞에 평양성은 반나절 만에 함락되었다. 강화도 피난과 굴욕적인 형제관계. 인조는 또다시 도성을 버리고 강화도로 파천했다. 살을 내는 추위 속에 백성들의 절규를 뒤로하고 떠난 왕은 결국 후금과 형제의 나라가 되겠다는 굴욕적인 정묘화약을 맺었다. 화약이 맺어진 후 한양으로 돌아온 인조를 맞이한 것은 환호가 아닌 백성들의 차가운 침묵이었다. 예산의 벽에 가로막힌 전후 복구. 전쟁 직후 비변사에서는 정보 시스템 봉수대 복구와 남한산성, 보강, 기병양성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그러나 결론은 항상 같았다. 돈이 없소. 보류합시다. 정묘호란이라는 값진 교훈은 예산 부족이라는 명분 아래 서류 더미 속으로 사라졌고 조선은 다시 10년의 시간을 허비했다. 홍타이지의 야망제국의 탄생과 도박. 전략가 홍타이지의 등극. 1626년 누르하치의 뒤를 이어 즉위한 홍타이지는 아버지와는 다른 인물이었다. 그는 단순한 전사가 아닌 대제국을 꿈꾸는 냉철한 전략가였다. 그는 즉위와 동시에 명나라의 화포 기술을 습득하고 한족과 몽골족을 포섭하며 힘을 키웠다. 옥세의 획득과 청제국의 선포. 1635년 몽골 정복 과정에서 원나라의 전국 옥세를 손에 넣은 홍타이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1636년 4월 그는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에 올랐다. 이는 명나라 황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조선에 대한 압박의 서막이었다. 황제에게 형제란 없다. 조선은 이제 신하로서 고개를 숙여라. 속도전의 도박 한개월의 승부. 홍타이지는 명나라와의 전면전을 앞두고 후방인 조선을 확실히 제압해야 했다. 그는 12만 대군을 동원하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다. 명나라가 눈치채기 전에 조선을 굴복시켜야 한다. 한 달 안에 끝낸다. 속도가 곧 승리다. 그는 이미 조선의 약점을 꿰뚫고 있었다. 남한산성의 허술함, 정보망의 부실함, 그리고 조선 국왕의 도망 습성까지도. 1636년 12월 8일의 파국. 예언의 실현. 청군 12만 대군은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모든 거점을 우회하여 오직 한양을 향해 돌진했다. 김석현이 우려했던 대로 청군은 가장 먼저 한봉과 벌봉을 점령했다. 장군, 여기서 조선군 행궁이 다 보입니다. 저기에 홍위포를 설치하십시오. 청군 장수의 비웃음 섞인 명령과 함께 벌봉 위에 거대한 홍위포가 배치되었다. 이제 남한산성은 요새가 아니라 청나라 황제의 사격 연습장이 되었다. 박철수가 가르쳤던 포수들은 화약을 아끼느라 사격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성벽 뒤에서 공포에 떨었다. 닫혀버린 성문, 짓밟힌 자존심.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지만 그곳은 이미 김석현이 말한 대로 거대한 함정이었다. 47일간의 처절한 고립 끝에 식량은 바닥나고 성벽은 대포 아래 무너져 내렸다. 13년 전 인조 반정으로 얻은 칼은 녹슬었고 미완의 성벽은 왕을 보호해주지 못했다. 결국 인조는 성문을 열고 나와 삼전도에서 홍타이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1623년 인조 반정에 그 밤부터 시작된 준비의 실패가 13년 만에 삼전도의 치욕이라는 가장 비참한 결말로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작가의 생각이 기록은 국가 안보에 있어 적당히와 나중에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르쳐줍니다. 김석현의 절규. 현장의 전문가가 지적한 치명적 약점을 예산 논리로 묵살했을 때
요새는 함정이 됩니다. 박철수의 좌절. 실전 같은 훈련과 충분한 보급 없는 신무기는 숫자에 불과한 허상입니다. 홍타이지의 야심. 국제 정세의 거대한 변화를 읽지 못하고 명나라에만 집착한 외교는 국가를 파멸로 이끕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꾸준히 역사를 기록할 것을 약속드립니다.